만약 당신이 조용히 잠들어 있던 중 어제의 확신들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고 있을 때 누군가가 게임의 규칙을 재설계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가장 큰 경제 질서에 대한 공격이 탱크 폭탄 혹은 유엔에서의 열정적인 연설이 아니라 클릭 하나 코드 한 줄 새로운 계약서 서명이었고 대부분의 신문이 스캔들과 리얼리티 쇼를 다루고 있을 때 이루어졌다면요?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큰 소리도 없고 대서특필된 헤드라인도 없이 평범한 화요일에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아시안 10개국과 중동의 6개 국가의 결제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통합했습니다. 그 순간 세계 거래의 38%가 달러를 벗어난 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의 목소리가 없는 곳에서, 월스트리트의 눈이 닫힌 곳에서, 워싱턴의 힘이 사라진 곳에서 말입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각 변동과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결제 방식이 아니라 서구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율성의 행위였지만 또한 반란의 행위였습니다. 조용히, 디지털로, 그러나 누구보다도 크게 들리는 외침.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게임판에서 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게임판을 만들고 있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이 움직임은 공허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반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는 또 다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 안보 위협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진부한 주장이었고 애국적이려는 시도가 반복되었지만 점점 더 그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손에 쥔 패권을 지키려는 절박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연설이나 보복의 위협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 코드로, 시스템으로, 지능으로 대응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무역 관계는 이미 긴밀했습니다. 2022년에는 무역 흐름이 9.7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불과 10년 만에 1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이미 아세안이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된 이유였고 EU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관계는 더 이상 양자 간의 무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러를 무시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달러로의 환전이 없습니다. 서구 은행 제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수년 동안 스위프트를 이용해 다른 국가들을 감시하고 금융적 처벌을 가해왔던 그 시스템도 무시됩니다. 이 새로운 생태계는 효율성 이상의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자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기존의 규칙을 만들던 이들에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달러는 단지 화폐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기였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달러를 이용해 적을 통제하고 동맹국을 압박하며 간단한 키 입력으로 전 세계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재, 동결, 배제, 끝없이 다양한 형태의 강압,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세계가 달러를 신뢰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대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말이죠. 달러가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중국은 단순히 무역을 용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국을 무장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단극적인 힘을 지탱하던 변수를 방정식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차가운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성이 들리지 않고 전투도 보이지 않지만 진행 중인 것은 전쟁이며 이 전쟁은 미래를 코드로 쓴 자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이겨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위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것은 주권적 아키텍처입니다. 그것은 인프라에 담긴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같은 나라들에 의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감지할 수 있나요? 그들은 주변 국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에너지, 해상물류, 수출, 첨단 기술 등
지구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에 있는 전략적 행위자들입니다. 이제 이들 국가는 위안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국가자산기금, 그리고 국제증권거래소에서 돌고 있는 질문은 간단하지만 폭발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달러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다면 왜 계속 달러를 써야 하는가? 이 질문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갑니다. 전염성이 있고 현상 유지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한 나라가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매번 달러를 무시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미국의 거미줄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이 끊어지면서 브레튼 우즈 이후 미국이 구축한 금융제국의 일부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나 혹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달러는 석유의 가격을, 원자재의 가격을, 국제금리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각 나라가 외채를 지불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금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세계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요? 매번 새로운 위안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번 새로운 계약이 달러 없이 체결되고 매번 새로운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투자 펀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한 걸음일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미국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세계에 살고 있고 이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패권의 붕괴는 결코 불꽃놀이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념일이나 기념비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미세하게 하루하루 침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후가 마침내 나타날 때 실업률이 증가하고 생활비가 급등하며 동맹국들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붕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울림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규칙을 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두려움 없이 예나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최첨단 장비들이 자랑스럽게 고급 기술 공장에 설치되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양 건너편에서 날아온 한 줄의 서명이 이 장비들을 구식이라고 선언합니다.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 때문이죠. 바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중국은 네덜란드의 ASML에서 2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극자외선 EUV 리소그래피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너무 드물고 특수화되어 있어서 지구상에 알려진 대체 장비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 장비를 수십 대나 구매했습니다. 훈련, 인프라 구축, 산업적 적응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게임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은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의 수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설치된 장비들까지 정지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지 보수 없이, 지원 없이, 업데이트 없이 마치 너무 비싸고 위험한 장난감을 잘못된 손에 맡긴 것처럼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너희들은 경쟁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중국이 그저 비굴하게 구걸하지도 불평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결별했습니다. ASML과 결별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거대 기업 TSMC와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결별한 후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반도체 산업을 제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서구가 30년 이상 걸려 이룬 것을 3년 만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세스를 재발명하고 두뇌를 모집하고 실수를 흡수하고 매뉴얼 없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적 지원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살적인 계획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술 민족주의적인 망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무도 믿지 않길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시간. 그리고 그들은 공격을 받기 전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중국 정부는 750억 달러 이상을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 전용된 국부 펀드에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반응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측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2022년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아마도 인플레이션, 팬데믹, 선거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중국은 아마도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산업 재구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5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후아웨이, SMIC,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받고 모집되었습니다. 마치 우주 경쟁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상징적 정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마세요.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대 세계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자동차, TV, 은행카드, 집의 라우터, 공항에서 신원을 읽는 기계에 들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새로운 석유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그때까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몇몇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 클럽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클럽은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밖으로 밀려나면서 더 이상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자신의 클럽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년이 차에 안 되는 시간 안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60% 이상이 이제는 국내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세찰, SMIC, 캠브리콘, CXMT와 같은 회사들은 이제 반도체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들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후아웨이 메이트 60%를 기억하시나요? 2024년에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며 엄격한 제재 속에서도 데이트를 친 스마트폰 말입니다. 그 칩은 ASML, TSMC, 인텔, 퀄컴 없이 제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강제로 압박 속에서 진정한 혁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흔들렸습니다. ASML은 2024년 4분기 동안 27%의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TSMC는 두 번째로 큰 고객을 잃었습니다. SMIC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시장은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 서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중국이 3년 만에 반도체 산업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했다면 그럼 다른 무엇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전기차, 위성, 6G 네트워크,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이제 이것은 기술에 대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성에 대한 경쟁입니다. 말 그대로 말벌이 날아왔다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는 그 벌이 나노미터로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서구가 중국이 기술 차단을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할 동안 그 답은 이미 칩 형태로 출시되었습니다. 후아웨이 마티 60%는 단순한 판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모든 논리를 때린 한 대의 슬라피였습니다. ASML이 없으면 TSMC가 없으면 기회는 없다. 그런데 그 안에는 7나노미터 프로세서가 들어있었고 공식적으로 금지된 기술을 접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작동하며 분석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부인하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뒤쫓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국은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SMIC는 얼마 전까지 이류 공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무의미했던 존재에서 20%에 가까운 전략적 분야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죠. 수익은 급증했고 평판은 회복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독립성이 공고해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점은 준비된 칩들에 있지 않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있습니다. 극자외선, EUV, 리소그래피 장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중국은 대체 기술인 쿼드 패터닝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오류 수정 및 최적화의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복잡하고 덜 효율적이지만 기능적으로 완벽한 방식이었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국가가 전통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베이징은 더 이상 글로벌 진보의 기계 부품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국의 기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만든 즉흥적인 기술은 이제 뛰어난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CK라는 회사는 그동안 아시아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DUV 리소그래피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서구 전문가들이 유럽의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제 서구는 더 이상 모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차단이나 봉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는 서구 국가들의 산업 독점에 대한 체계적인 위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군인들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가오며 탱크와 함께가 아니라 특허와 함께 다가옵니다. 당신은 미래 기술 표준을 누가 결정하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그게 바로 다음 전쟁터입니다. 중국은 생산 자립을 이루었으니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규범적 권력입니다. 그것은 표준을 정하고 호환 가능성을 정의하며 글로벌하게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포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드래곤 밸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자주 들을 준비를 하세요. 드래곤 밸리는 중국의 새로운 기술 중심지입니다. 광동성에 위치한 이 전략적 지역에서는 스타트업, 대학 국영기업, 민간 및 군사연구소들이 함께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반도체, 로봇 공학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실리콘밸리와 같지만 국가 주도형 목표와 지정학적 야망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운지 아시나요? 그곳에서는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초과 성과를 추구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서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를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서구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서구는 어떤 종류의 세상에서 살아갈까요? 과장된 이야기처럼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주변을 보세요. 스마트폰, 라우터, 전기차,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감시 시스템. 이 모든 분야는 이미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외부 간섭 없이 고급 칩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조건과 가격을 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서구는 단순히 산업의 지배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협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재를 부과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들을 중요한 기술 시스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구는 미래가 항상 뉴욕, 런던, 브뤼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환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상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의 냉장고, 자동차, 컴퓨터, 신용카드가 더 이상 당신의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칩에 의존하게 된다면요. 혹은 더 나쁘게 이제는 그것들을 살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 제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단지 지정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구가 여전히 거만함과 부인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중심성을 실시간으로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약속이나 외교적 정상회담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물질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과 유럽이 잠재우려고 했던 공장들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그들은 새로운 세계의 속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다른 것을 보게 만들었다면, 이 비디오가 경고를 울렸다면, 혹은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점들을 연결시켜 주었다면, 그렇다면 이 대화에 참여하세요. 비디오를 좋아요 눌러주세요. 채널에 가입해주세요. 이 세상이 더 이상 방심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세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이유는 일반적인 금융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파산했거나 정부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버튼을 누른 결과였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전쟁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고도 파괴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도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캠페인에 지나지 않는 듯 보였던 도발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또 하나의 전략적 자하의 행위로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국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척추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웃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고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반응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전쟁의 매뉴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당연한 방역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전자제품, 칩, 노트북, 스마트폰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미국은 현재 34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카드성 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구매자가 필요합니다. 매일 경매마다 계속해서 기계가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누가 그 부채의 가장 큰 재정 지원자였을까요?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수년간 중국은 강한 달러, 낮은 금리, 저렴한 신용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중국은 21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각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 움직임은 연방준비제도를 강제로 더 많은 돈을 찍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잉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인플레이션은 급증하고 금리는 상승하고 대출은 더 비싸집니다. 이미 빡빡했던 당신의 주택자금 대출은 갑자기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한 나라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국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술 거대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그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주식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자산들, 그들은 점차적으로 버려졌습니다. 마치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손을 떼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과거의 가장 큰 고객이 이제 주요 경쟁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하지만 가장 전략적인 움직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정확한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겨냥한 곳은 바로 미국의 심장부였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지역들,
농업 중심의 주들, 옥수수, 대두, 육류를 생산하는 곳들, 그리고 바로 그곳을 겨냥했습니다. 2018년을 기억하나요? 중국은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증가시킨 것으로 트럼프의 첫 번째 제재에 응답했습니다. 그 타격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특히 보수적이고 농업이 중요한 지역에서 온 제품에 대해 새로운 장벽을 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보복은 이제 구체적인 지역과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중국은 이제 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입니다. 2019년 중국은 이미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는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향후 몇 달 내에 10%까지 가치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중국 제품은 이미 저렴한데 이제는 더 경쟁력 있게 됩니다. 반면 미국 제품은 비싸고 느리고 실행 불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간단한 타격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산업력을 무게로 변환시키고 그 일을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카드는 가장 위험한 카드일지도 모릅니다. 히토류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 갈륨, 독일, 너딤륨, 디스프로슘, 이들은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것에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위성 전기차, 레이더, 미사일, 드론, 그리고 누가 전 세계 생산의 6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중국입니다. 2023년 중국은 이미 갈륨과 독일의 수출을 미국 기업에 대해 제한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차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위성이나 유도 미사일, 드론용 칩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의 방위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충격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비관세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추가 서류, 위생 검사, 규제 요건, 안전성 검토, 작은 세관 지연. 이것들은 모두 규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적용되면 그것들은 질식으로 바뀝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제품은 항구에서 멈추고 배송은 지연되고 고객들은 불만을 품고 생산은 멈추게 됩니다. 에밀리 카슨, 38세. 두 아이의 홀로 부모인 그녀는 오하이오주 아크론에 살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용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갔습니다. 모기지 주택 대출을 갚고 식료품 창고를 채우고 생일에는 웃었습니다. 오늘 에밀리는 세 번째 밤 연속으로 수프를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추운 날씨에 건강에 좋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남은 음식입니다. 금요일 그녀는 해고당했습니다. 월요일 모기지가 만기되었습니다. 화요일 동네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품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그녀는 아이들에게 복도불이 끊어진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에밀리는 수입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나노미터 리소그래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습니다. 속에서 전쟁은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도 그건 하나의 예시일 뿐 감정적인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숫자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취 없이 바로 말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최신 세금 전쟁 이후 러스트 벨트,
지역의 실업률은 4.2%에서 7.8%로 급등했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자동차 산업에서만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오는 전자 부품이나 현재 디지털 위안을 표준 거래 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들에 의존하는 공장에서였습니다. 물류망이 끊어지고 가격이 2배로 오르고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포드와 GM은 전기차 생산 지연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공장은 잠정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다른 공장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자동차 제조업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계 수리점, 부품 공급 업체, 주유소, 공장 주변의 음식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의 해고는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태계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우드 카운티, 2025년 2월 8만 명 남짓한 인구의 한 도시는 거리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젊은 대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좌파 운동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퇴한 사람들, 노동자들, 퇴역 군인들,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팻말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약속했어요. 세금을 줬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배신했어요, 대통령님. 우리는 더 이상 구호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존엄을 원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진 유명한 문구는 이랬습니다. 애국심으로 집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분노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반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반응이 오더라도 그건 똑같은 준비된 문구들, 같은 진부한 말들, 그 어떤 것도 배고픈 배를 채우지 못하는 약속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현상은 배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보지 못하고 포퓰리즘을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이제 환상을 경험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뭔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의 농촌 지역에서 2024년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 중 거의 30%가 이제는 같은 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빈 냉장고 때문입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아이오와 주 디모인에서 방문 중 야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일자리는 어디 있나요? 이번 달에 누가 전기세를 낼 건가요? 당신들은 은행들은 구했지만 우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고요? 퇴역 군인들, 농부들, 상인들. 한때 일찍 일어나 이 나라를 자신들의 손으로 건설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미국인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음식을 구걸하는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짜로 말이죠. 2025년 첫 5개월 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9.3%에 달했습니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 2개 이상의 월급이 있는 가구의 41%가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즉,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구서를 다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더 이상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산층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꿈을 믿었던 그 중산층, 그들이 일하고 저축하고 집을 사고 자녀를 키웠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부끄러움과 절망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테네시주 그린빌에 있는 간호사인 리사처럼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건강보험을 취소했어요. 제 남편은 트럭을 팔았고요. 제 아이들은 같은 운동화를 나눠 신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죠? 누가 잘 살고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은 그녀의 인터뷰를 방송에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오디오는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징은
거대한 것들을 약속하고 정작 사람들에게는 불안정을 준 정책의 도덕적 붕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죠? 정치적 대응은 어디에 있나요? 진정한 재산업화, 인구와의 재연결, 신뢰 회복을 위한 계획들은 어디 있나요? 그 답은 냉혹합니다. 없습니다. 나라가 불타고 있을 때 워싱턴은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이사장 자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항의할 때 언론은 밈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기반이 분열될 때 전략가들은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에서 환멸이 커집니다. 단지 정당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환멸입니다. 에밀리 카슨 38세, 두 아이의 홀로 부모인 그녀는 오하이오주 아크론에 살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용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갔습니다. 모기지, 주택 대출을 갚고 식료품 창고를 채우고 생일에는 웃었습니다. 오늘 에밀리는 세 번째 밤 연속으로 수프를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추운 날씨에 건강에 좋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남은 음식입니다. 금요일 그녀는 해고당했습니다. 월요일 모기지가 만기되었습니다. 화요일 동네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품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그녀는 아이들에게 복도불이 끊어진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에밀리는 수입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나노미터 리소그래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습니다. 속에서 전쟁은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도 그건 하나의 예시일 뿐 감정적인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숫자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취 없이 바로 말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최신 세금 전쟁 이후 러스트벨트 지역의 실업률은 4.2%에서 7.8%로 급등했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자동차 산업에서만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오는 전자 부품이나 현재 디지털 위안을 표준 거래 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들에 의존하는 공장에서였습니다. 물류망이 끊어지고 가격이 2배로 오르고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포드와 GM은 전기차 생산 지연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공장은 잠정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다른 공장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자동차 제조업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계 수리점, 부품 공급업체, 주유소, 공장 주변의 음식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의 해고는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태계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우드 카운티 2025년 2월 8만 명 남짓한 인구의 한 도시는 거리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젊은 대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좌파 운동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퇴한 사람들, 노동자들, 퇴역 군인들,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팻말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약속했어요. 세금을 줬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배신했어요, 대통령님. 우리는 더 이상 구호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존엄을 원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진 유명한 문구는 이랬습니다. 애국심으로 집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분노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반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반응이 오더라도 그건 똑같은 준비된 문구들, 같은 진부한 말들, 그 어떤 것도 배고픈 배를 채우지 못하는 약속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현상은 배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보지 못하고 포퓰리즘을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이제 환상을 경험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뭔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의 농촌 지역에서 2024년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 중 거의 30%가 이제는 같은 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빈 냉장고 때문입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아이오와 주 디모인에서 방문 중 야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일자리는 어디 있나요? 이번 달에 누가 정기세를 낼 건가요? 당신들은 은행들은 구했지만 우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고요? 퇴역 군인들, 농부들, 상인들. 한때 일찍 일어나 이 나라를 자신들의 손으로 건설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미국인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음식을 구걸하는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짜로 말이죠. 2025년 첫 5개월 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9.3%에 달했습니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 2개 이상의 월급이 있는 가구의 41%가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즉,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구서를 다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더 이상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산층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꿈을 믿었던 그 중산층. 그들이 일하고 저축하고 집을 사고 자녀를 키웠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부끄러움과 절망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테네시주 그린빌에 있는 간호사인 리사처럼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건강보험을 취소했어요. 제 남편은 트럭을 팔았고요. 제 아이들은 같은 운동화를 나눠 신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죠. 누가 잘 살고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은 그녀의 인터뷰를 방송에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오디오는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징은 거대한 것들을 약속하고 정작 사람들에게는 불안정을 준 정책의 도덕적 붕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죠? 정치적 대응은 어디에 있나요? 진정한 재산업화, 인구와의 재연결, 신뢰 회복을 위한 계획들은 어디 있나요? 그 답은 냉혹합니다. 없습니다. 나라가 불타고 있을 때 워싱턴은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이사장 자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항의할 때 언론은 밈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기반이 분열될 때 전략가들은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에서 환멸이 커집니다. 단지 정당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환멸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국은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유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한 패권의 끝은 그 패권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패권이 존재할 이유를 잃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은 미국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남았나요? 그 외관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뒤로 돌아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세를 더 높이고 더 많은 문을 닫고 더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세상은 이미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게임이 바뀌었음을 언제 깨달았나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결합했을 때 기술, 경제, 정치, 시장, 외교, 그리고 그 순간 보드판이 재편성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여전히 오래된 규칙으로 게임을 하려는 사람은 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의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저항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반성하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것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준비된 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 대신 너무 늦게 깨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과 관심, 반성할 용기까지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